안녕하세요. 오늘의 데일리 뉴스레터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크라이나에서 미국산 제블린 대전차 미사일이 러시아의 진격을 저지하는 비밀병기로 크게 활약하면서 전 세계적으로 대전차 무기가 각광받고 있습니다. 바로 이전 영상에서도 소개해드렸었는데요. 22kg에 불과한 이 조그마한 무기로 단번에 600두께의 러시아 철갑을 뚫자 큰 관심이 쏟아지고 있는 건데요. 제블린이라는 대전차 무기가 마치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린 다윗의 팔맷돌처럼 활약하는 모습에 세계가 놀라워하고 있는 겁니다. 이러는 와중에 중국도 러시아처럼 전쟁에 대한 야망을 키우며 대만을 비롯해 주변국인 한국, 일본까지 공격하기 위한 채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중국 전차를 상대할 또 다른 반전의 무기를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그런데 이는 이미 한국에서는 운용 중이고 최근 대만도 급히 이 무기를 주문했다고 밝히면서 중국 당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과연 어떤 신박한 무기가 등장한 것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비판하는 일반적인 국제 여론과는 달리 중국인들은 푸틴을 적극적으로 응원하고 있습니다. 중국 온라인상에서는 푸틴의 우크라이나 침공에 대한 찬사가 넘쳐날 정도인데요. 실제로 중국 관영 매체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정당하다는 주장을 담은 푸틴 대통령 연설을 대대적으로 보도했습니다. 해당 매체는 1만 단어 풀텍스트라는 뜻의 해시태그를 달았는데 이 해시태그가 달린 푸틴 대통령 연설 중국어판은 24시간 안에 무려 11억 뷰를 달성했습니다. 중국인들의 반응은 그야말로 찬사일색입니다. 한 중국인은 왜 푸틴 대통령의 연설에 눈물이 날까라고 자문한 뒤 이유는 중국도 서방의 같은 대우를 받고 있기 때문이라고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푸틴의 연설에 대해 중국인들이 열광적인 반응을 보이고 있는 건데요. 그런데 이렇게 중국이 덮어놓고 러시아를 칭찬하고 있는 건 숨은 의도가 있어 보입니다.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이 계속되고 있는 가운데 중국과 대만 정세도 불안해지면서 대만 국민들 사이에서 다음은 우리 차례가 아니겠냐는 우려가 나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최근 미국은 대만 해협에 군함을 보내고 중국은 무력 시위를 벌이는 등 긴장감이 한층 고조된 상황입니다. 중국 매체에 따르면 지난달 말 미국 구축함 랠프 존슨함이 대만 해협을 통과하자 중국 인민해방군은 미국이 도발 행위를 해왔다며 공개적으로 비난했습니다. 미국이 대만 독립 세력에 힘을 실어주기 위한 제스처를 보였다며 격노한 건데요.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앞서 미 해군 칠함대는 미사일 구축함인 랠프 존슨함이 국제법에 근거해 대만 해협을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칠함대는 대만 해협 통과는 인도 태평양에 대한 미국의 약속을 보여주는 것이라며 미군은 국제법이 허용하는 곳이라면 어디서든지 작전을 펼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에 따라 중국군도 제-21 전투기 등 8대의 군용기를 대만 방공식별구역에 들여보내는 공중 무력 시위를 벌였습니다. 이처럼 대만 해협 주변 정세에 다시 관심이 쏠리면서 대만 예비군도 전력 강화 태세에 돌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데요. 자유시보에 따르면 대만 군사 전문가 천꺼밍은 대만 예비군의 실탄 사격 훈련이 기관총, 박격포, 개인 총기에 국한되고 있다며 대전차 미사일 훈련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그는 대만이 제블린과 홍준 대전차 로켓 등을 보유하고 있지만 현역에서만 사용하고 있다며 예비군의 대전차 미사일 훈련을 늘려야만 유사시 실전 역량을 발휘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실제로 대만은 지난 2002년, 2015년 두 차례에 걸쳐 제블린을 도입했으며 지난해에는 추가 도입을 위한 예산 32억 달러를 책정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대만 국방부 싱크탱크도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를 의식한 듯 평상시 훈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는데요. 결국 최근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무기를 또 수입하면서 대만 해협 주변에 긴장을 타개하기 위한 만반의 태세를 갖추고 있습니다. 로이터 통신에 따르면 지난 2월 9일 미 국방부 산하 국방안보협력국은 대만 정부의 요청에 따라 1억 달러 규모의 패트리엇 미사일 방어 시스템을 판매하기로 결정했습니다. 바이든 행정부가 대만에 1억 달러 약 200억 원어치 무기 수출을 또 승인한 것인데요. 지난해 8월 7억 5억만 달러 약 9영억 원 규모 무기를 판매한 데 이어 두 번째입니다. 적어도 미사일 방어 시스템인 패트리엇은 텐03 미사일과 더불어 대만의 핵심 대공 방어 무기로 현재 대만의 수도 타이베이를 포함해 12곳에 패트리엇 미사일이 배치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중국의 계속되는 군사 도발에 맞서 대만은 물론 미국도 대응 수위를 높이고 있는데요.
그런데 중국은 이 기회에 주변국을 모두 다 공격할 기회를 엿보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하자 일본이 실효 지배 중인 센카쿠 열도를 탈환하기 위해 중국이 무력을 행사할 것을 우려하는 분위기가 형성되고 있는 겁니다. 실제로 일본 내에서도 이 같은 분위기가 감지되고 있습니다. NHK에 따르면 최근 기시다 총리는 우크라이나 침공은 유럽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포함한 국제사회의 질서에 영향을 주는 심각한 사태라며 우려를 드러냈습니다. 그러면서 그는 아시아에서 비슷한 사태가 벌어질 가능성에 대해 힘에 의한 현상 변경을 절대로 용납하지 않겠다는 단호한 의지를 내비쳤습니다. 특정 국가를 언급하지는 않았지만 해당 발언은 중국을 겨냥한 것으로 보입니다. 설상가상으로 중국은 일본에 이어 내친김에 한국까지 노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과거 시진핑은 트럼프와의 정상회담 중 한국과 중국의 역사에 대해 한국이 중국의 일부였다는 망언을 한 만큼 동북 공정 시도를 계속해 오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호시탐탐 한국을 중국 역사에 편입시키려는 중국이라면 러시아 영토를 떼어내 만든 나라가 우크라이나라고 주장하고 있는 러시아와 별반 다른 행태를 보이지 않을 것 같은데요. 하지만 한국에게는 이 같은 중국의 야심을 꺾을 비장의 무기가 있습니다. 중국 전차 수백 대를 때려잡을 또 하나의 반전 무기 지뢰 살포기 볼케이노가 등장한 겁니다. 볼케이노는 대량의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기 때문에 북한의 진격을 막는 역할을 하기 위해 주한미군에 배치되었는데요. 실제로 미 육군은 1990년대에 사용했던 지뢰, 살포 시스템 볼케이노의 중요성을 재인식하고 다시 사용할 준비를 마쳤습니다. 볼케이노 지뢰 살포기는 차량 또는 항공기에 장착해 지뢰를 살포하는 장비로 160개의 캐니스터 안에 960발의 지뢰가 담겨 있고 0.9m 간격으로 지뢰를 살포합니다. 볼케이노는 M939 5톤 트럭, UH-60 블랙호크 헬기 등에 장착해 운영할 수 있습니다. 또 지뢰가 무분별하게 남아있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특정 시간 후에 폭발하도록 조정할 수 있는 자폭 기능이 있는 것이 특징인데요. 뿐만 아니라 전술 지휘관은 최소한의 인력으로 지뢰밭을 만들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현재 미 육군은 근거리 적에 대한 압도를 유지하기 위해 볼케이노를 부활시켰습니다. 그런데 한국은 이미 주한미군에서 볼케이노를 운용하고 있는데요.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 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최근 공개된 영상을 보면 미 조지아주 포트 스튜어트 기지에서 고속으로 지뢰를 살포하는 볼케이노 고속 지뢰 살포 시스템이 늠름한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현재 주한미군에서는 제2전투항공여단에서 볼케이노를 보유하고 있는 중으로 UH-60 헬기 또는 전술 트럭에 탑재돼 운영되고 있습니다. 해당 영상에서 볼케이노가 순식간에 지뢰를 뿌리는 모습은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볼케이노는 전차가 올만한 지역에 지뢰를 집중 살포하면서 주변 일대를 요새화하며 포위망을 만들어버렸습니다. 지금 현재 우크라이나에 볼케이노를 가져다주면 아주 잘 활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최근 대만도 미국으로부터 볼케이노를 주문하면서 중국의 위협에 대응하고 있습니다. 타이완 뉴스에 따르면 최근 대만군은 미국의 볼케이노 지뢰 살포 시스템 구매를 위한 주문을 완료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동안 대만은 미국으로부터 넓은 지역의 지뢰를 신속하게 살포할 수 있는 볼케이노 시스템 구매를 추진해왔는데요. 실제로 구입 제한은 지난해 말 대만 정부의 승인을 받았었습니다. 이로써 대만도 우리나라처럼 중국 전차를 때려잡을 무기체계를 구비하게 됐는데요. 한편 중국이 한국 땅을 밟기도 힘들겠지만 만약 그런 일이 발생한다고 해도 중국의 전차는 오기도 전에 초토화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국은 볼케이노는 물론이고 이전 영상에서 소개드렸던 세계 최강 대전차 무기 형군과 중국 전차 킬러 LAH를 보유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소형 무장 헬기 LAH 헬기의 경우 빠른 기동력을 이용해 치고 빠지는 전술 운용이 가능하며 무장 시스템 청검을 도입함으로써 전차 킬러 명성을 잇고 있는데요. 결국 한국은 LAH의 무장 통합 시스템으로 국산 헬기 및 항공기들과 무인기 연동작전을 통해 중국을 제압할 수 있는 능력을 보유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국 전차는 한국 명품 전차 K2에 전혀 대적할 수도 없는데요. 이렇듯 중국이 한반도를 향해 어떤 꿍꿍이를 가지고 있을지언정 중국 전차를 단번에 제압할 수 있는 다양한 무기체계가 한국에 있기 때문에 중국의 도발은 신경 쓰지 않아도 될 것 같습니다.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 이름을 날리고 있는 한국이 이번에 또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호주가 추진하는 차세대 장갑차 사업에서 한화의 레드백이 전차 강국 독일을 뛰어넘고 최종 수출 계약에 성공하면서 3조 원대 규모의 수출 대박을 터뜨린 건데요. 이렇듯 이번에 한화가 호주 정부의 군 현대화 사업을 따내면서 한국 방산 산업이 새 지평을 열었다고 하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호주에서 3조 원대 수주에 성공하며 이른바 잭팟을 터뜨렸습니다. 최근 궤도형 보병 전투장갑차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하기로 계약을 맺은 건데 국내 최초로 민간이 개발을 주도한 장갑차가 처음으로 수출된 거라 의미가 남다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 8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호주 법인과 호주 국방부 간의 미래형 궤도 보병 전투장갑 차량인 레드백 129대 및 부수 품목을 공급하는 3조 1,649억 원 규모의 본계약을 체결했습니다. 앞서 7월 호주 정부는 군 현대화 사업의 일환인 랜드 400 페이즈 3의 우선 협상 대상 기종으로 레드백을 선정했는데 이번에 그 결실을 맺은 겁니다. 랜드 400 3단계 사업은 호주 육군의 역대 최대 규모의 획득 사업으로 호주군이 1960년대 도입한 미국제 M113 장갑차를 교체하기 위해 진행됐습니다. 당초 2014년 호주가 랜드 400 3단계 프로젝트를 시작했을 때만 해도 M113을 1대1로 대체하기 위해 450대의 보병 전투 차량을 확보한다는 계획이었지만 최근 그 숫자가 129대로 줄었습니다. 그렇다고 해도 수주 규모가 여전히 상당했기에 전차 강국인 독일 라인메탈과 미국 제너럴 다이내믹스, 영국 BAE 시스템스 등까지 합세해 치열한 경쟁을 벌였습니다. 이렇듯 레드백은 유럽 장비들과의 쟁쟁한 승부 끝에 호주의 차기 장갑차로 낙점받았습니다. 이로써 한국산 장갑차도 드디어 해외 판매가 이뤄지면서 세계적인 기술력은 인정받은 겁니다. 특히나 이번 성과는 사업에 착수한 지 5년 만에 미국과 영국, 독일 등 쟁쟁한 방위산업 선진국들을 제치고 얻어낸 거라 전 세계 방산업계에서는 한국이 새로운 역사를 만들었다고 난리가 났는데요. 더구나 레드백은 민간 기업이 그간 국내에 없었던 무기 제품을 수출 목적으로 자체 연구 개발해 선진 시장에 수출한 첫 사례라 국내에서도 역대급 성과라는 이야기가 퍼져나왔습니다. 그것도 그럴 것이 미국과 최고 수준의 군사동맹을 맺은 호주에 국내에서 전력화되지 않은 무기를 공급했다는 점에서 엄청난 의미가 있는 건 너무도 당연한 일입니다. 사실 과거 레드백을 만들겠다는 한화의 도전은 너무 무모하다는 부정적인 평가가 많았었습니다. 정부 주도하에 체계 개발도 아닌 심지어 장갑차 도면조차 없던 상황에서 무에서 유를 창조하겠다는 의지 단 하나만으로 맨 땅에 헤딩을 하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 뒤로부터 한화는 과감한 투자를 통해 레드백 장갑차 사업에 뛰어들었고 최종 후보 결정을 한 달 앞두고 레드백 시제품 제작을 완료하는 등 여러 우여곡절도 많았지만 결국엔 누구도 쉽게 이루지 못할 성과를 만들어낸 겁니다. 이후 한화는 레드백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 정부와의 약속을 빠짐없이 지키면서 다른 선진국들이 하지 못한 두터운 신뢰를 호주와 쌓는 등 최종 계약에서 승자가 되기 위해 부단의 노력을 다했습니다. 실제로 레드백은 호주군 요구에 맞춰 첨단 전투기에 적용되는 360도 외부를 감시하는 장비, 대전차 미사일을 탐지 요격하는 체계, 강도는 높이고 무게는 줄인 고무 궤도, 대전차 지뢰에도 견디는 특수 방호 기능 등 첨단 기술을 다수 적용했습니다. 또한 레드백은 야지주행과 장애물 극복, 제자리 선회, 포탑 구동, 병력 승하차 등을 현지에서 시연하며 뛰어난 기동 능력을 과시해 언론의 찬사를 받았기도 했었는데요. 레드백은 현재 우리 군 주력인 K-21 보병 전투장갑차에 비해 가격은 3배가량 비싸지만 훨씬 뛰어난 성능을 갖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한화에 따르면 레드백은 30기관포 외에 대전차 미사일, 12.7 및 7.62 기관총 등으로 무장하고 있습니다. 강력한 장갑과 적 대전차 미사일 로켓을 직접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 능동 방어 시스템을 갖추어 방어 능력이 뛰어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아이언 피스트는 단연 최고의 경쟁력으로 꼽힙니다. 실제로 과거 탱크나 장갑차는 미사일과 같은 적의 대전차 화기를 만나면 피해야만 했습니다. 이런 이유로 현대전에서는 미사일을 사전에 탐지하고 연막탄을 자동으로 발사하거나 전자장비로 미사일의 센서를 교란하는 소프트킬 기술을 활용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최근엔 대응탄을 발사해 대전차 무기를 직접 파괴하는 하드킬 기술로 발전했는데 레드백엔 이런 기술이 채택됐습니다. 다시 말해서 장갑차로 접근하는 적 대전차 미사일을 능동 위상 배열 레이더로 포착한 뒤 이를 요격하는 아이언 피스트가 있는 것으로
이지스 구축함이 SM-3 미사일로 적 탄도미사일을 격추하는 것과 같습니다. 또 열상장 탐지를 피할 수 있는 스텔스 장비인 열상 위장막과 궤도의 철이 아닌 복합 소재 고무궤도 CRT로 적용했는데 이 때문에 주행 소음이 적고 기동성이 뛰어나며 철제 궤도보다 50% 이상 가볍기 때문에 연료를 아낄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장갑차 내부 승무원은 밖을 볼 수 없지만 레드백은 아이언 비전을 탑재하면서 지휘관이 장갑차 내부에서 특수 헬멧으로 밖의 상황을 한눈에 볼 수 있도록 했습니다. 한화에 따르면 장갑차 밖의 영상을 헬멧 장착형 디스플레이에 뿌려주기 때문에 고개만 휙휙 돌리면 마치 투명 장갑차 너머 외부를 그대로 들여다볼 수 있다고 합니다. 한 방산업계 관계자는 레드백과 독일의 링스는 재원상 성능에서 막상막하였다면서도 호주 시험평가에서는 레드백이 더 좋은 평가를 받았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이언 비전 장착이었다고 전했습니다. 특히나 레드백에서 주목해야 할 또 다른 강점은 수출을 위해 개발된 무기라는 점입니다. 수출용 무기가 세계 시장에서 성공하려면 글로벌 고객의 요구에 맞춰 신속하게 장비와 부품을 체계적으로 통합하는 기술이 필수적인데 이를 인정받았다는 겁니다. 호주 현지 법인 관계자는 테스트 과정에서 호주군의 요구사항이 있으면 반영하겠다는 약속을 반드시 지켰다며 호주군에게 한화는 약속한 건 반드시 지킨다는 믿음이 생겼고 이러한 신뢰가 최종 계약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전했습니다. 이는 사실 장갑차가 한국 방산에서 핵심 무기체계로 떠오르게 된 이유기도 한데 특히나 지상장비 분야에서 세계적인 경험을 지닌 독일 라인메탈을 꺾었다는 건 앞으로의 수출 시장에서 엄청난 긍정적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레드백을 호주에 수출할 수 있었던 배경에는 한화의 호주 맞춤형 현지화 전략이 자리하고 있는데요. 레드백이란 이름부터 호주에 서식하는 붉은 등 독거미에서 따올 정도로 한화의 고도의 마케팅 전략이 있었습니다. 실제로 한화 관계자는 2019년 3월 제안서 제출 전 평가위원들의 머리에 오래 기억될 수 있도록 호주에 서식하는 독거미의 명칭을 붙였다고 설명하기도 했습니다. 한화는 뱀을 먹이로 삼을 정도로 강한 독을 갖고 있고 거미줄이라는 네트워크에서 사납게 움직이며 적을 제압하는 레드백의 특성이 한화의 장갑차와 닮았다는 점을 강조해 호주 관계자들의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뿐 아니라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입찰을 진행하며 호주 현지 업체의 원자재와 부품을 구매한 것도 좋은 반응을 톡톡히 얻었습니다. 호주 주요 철강업체 비스엘로이로부터 레드백 생산에 필요한 철강을 공급받았고 엘핀스톤 펜스케와는 각각 차체, 엔진 조립 등에서 협력했습니다. 여기에 더해 한화 호주법인장이 호주 방위산업부 장관과 회동해 같은 국방 컨퍼런스에 참석하는 등 방산 협력 기조를 공고히 하며 두터운 신뢰를 쌓은 것도 한몫했습니다. 그런데 일각에서는 레드백에 대해 태반이 이스라엘 기술이고 고무궤도는 캐나다 기술이다. 과연 국산 제품이 맞냐라는 의문을 제기하며 한화의 최첨단 장갑차 레드백을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이 있는데요. 레드백에 많은 해외 기술이 접목된 건 사실이지만 그럴 만한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호주 육군이 요구한 여러 가지 가혹하기 그지없는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전 세계 분야별 최고의 회사들과의 협력을 선택했기 때문입니다. 그 결과 한화는 전차 강국 독일이 만들어낸 최첨단 전투장갑차를 뛰어넘어 호주군 차기 장갑차 사업자로 최종 선정되며 국내 대표 방산기업으로서의 위치가 공고해졌습니다. 이와 관련해 김동관 한화그룹 부회장도 최근의 혼란스러운 국제 정세 속에서 한국을 대표하는 방산기업으로 또 한 걸음 나아간 것이라고 밝히며 국제 정세 변화에 빠르게 대응하는 게 방산업계에서 얼마나 중요한지 다시 한번 강조했습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는 이번 계약에 따라 2028년까지 호주군의 레드백 129대를 순차적으로 공급하게 될 전망으로 생산은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에 건설 중인 현지 공장에서 이뤄집니다. 한화는 내년 하반기 완공을 목표로 호주 빅토리아주 질롱시의 한화장갑차 첨단센터 HAC를 건설 중으로 알려졌습니다. 앞서 2021년 호주 정부와 1조 원대의 수출 계약을 맺은 K고 자주포도 이곳에서 생산될 예정으로 내년 완공을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 K 전차 4차 양산과 발맞춰 K21 장갑차가 추가 양산된다는 소식이 전해졌는데요. 지난 4일 방사청은 제157회 방위사업추진위원회를 열어 K21 보병전투차량 4차 양산 계획안을 심의 의결했으며 사업기간은 내년부터 2028년까지 약 7,800억 원이 투입될 전망입니다.
K-21은 200장갑차를 대체하기 위해 2009년부터 생산된 보병 전투 차량으로 방사청은 기존 장갑차에 비해 작전 속도가 향상되고 화력과 방어력이 강화되는 장갑차를 내놓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렇듯 호주형 레드백도 국내용으로 양산할 줄 알았는데 그대로 K-21 추가 생산하는 이유는 우리의 경우 초대화력전 이후 빠르게 최대한 많은 양으로 기동전을 해야 하기 때문에 물량이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지뢰만 신경 쓰다가 양이 적으면 포격 등에 조금만 당해도 돌파에 쓸 물량이 부족해지는데 호주 요청사항대로 온갖 비싼 장비를 덕지덕지 붙여서 국군이 쓰기에는 좀 많이 비싸집니다. 실제로 해당 소식을 들은 네티즌들은 서방 평균 방어력은 나오기 때문에 일단 한정된 예산에서 양부터 늘려놓는 게 중요하다. 우리의 경우 호주와 달리 대규모로 기동할 수 있는 숫자가 중요하다. 호주형은 애초에 대량으로 갖출 수 있는 물건이 아니다. 우리에게 맞는 게 필요하다. 등의 반응이 쏟아졌습니다. 방산업계에서는 한화의 장갑차 호주 계약 체결을 계기로 다른 서방 국가의 수출 가능성이 높아진 한편 나아가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로서 역할을 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는데요. 최근 육군이 두려워하는 무기가 무엇이냐고 물어본다면 공격 헬기를 꼽는 사람이 적지 않습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위력을 입증한 전차도 하늘에서 다가오는 공격 헬기 앞에서는 무력해지는데요. 일정 수준을 넘어서는 규모의 지상군을 보유한 국가 중 대다수가 공격 헬기를 운용하는 것이 그 이유입니다. 한국군은 1979년대부터 500MD, AH-1S 등의 공격 헬기를 사용해왔습니다. 하지만 노후화가 진행되면서 신형 기종 도입 필요성이 제기됐는데요. 이에 따라 2020년대부터는 한국항공우주산업 KAI이 만든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가 미국 보잉 AH-64와 함께 노후한 공격 헬기들을 대체할 전망입니다. 그런데 최근 국산 소형 무장 헬기 LAH의 주무기인 청검이 장갑차와 결합하는 놀라운 변신을 하면서 전 세계 군 관계자들을 깜짝 놀래켰습니다. 최근 극비리에 진행된 청검의 실사격을 지켜본 7개 국방 관계자들은 현장에서 감탄을 금치 못하며 당장이라도 주문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쳤다고 하는데요. 과연 어떤 소식인지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난달 21일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 첫 양산 결정이 내려진 LAH는 한반도 유사시 전면전은 물론 국지도발이나 대테러 상황에서도 유용하게 쓰일 것으로 보입니다. 서방에서 운용되는 공격 헬기 중에서 가장 강력한 위력을 지닌 기종은 AH-64의 아파치 가디언입니다. 걸프전과 이라크 전쟁 등에서 성능을 입증한 AH-64를 현대화한 AH-64에는 최대 10km 거리에 있는 지상 표적을 파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량 도입하기에는 고가의 장비입니다. 원래 적 지상군과 교전하는 무장을 갖춘 헬기는 두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공격 헬기와 무장 헬기인데요. 무장 헬기는 병력 수송용 헬기나 민간용 헬기에 무기만 붙이지만 AH-64이 아파치 가디언이나 KA-52 엘리게이터와 같은 공격 헬기는 처음부터 공격 임무용으로 설계돼 동체를 좁게 만들고 장갑판을 붙여서 대공 기관총의 공격에도 조종사들을 잘 보호할 수 있습니다. 또 무장 헬기보다 더 많은 무기를 장착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군의 주력 공격 헬기인 아파치 가디언보다 무장 장착 능력, 기동성, 조종석 방탄 능력 등이 부족한 LAH 도입에 대해 일각에서는 아쉬움을 표하는 부분도 사실입니다. LAH를 살 돈으로 아파치 가디언을 더욱 확충하는 것이 좋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죠. 이 같은 점을 의식한 군 당국은 AH-64A를 일부 도입하면서 부족한 수요는 민수 헬기 LCH 개발과 연계해서 만들어질 국산 LAH로 대체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따라 2015년부터 체계 개발이 진행되어 2018년 11월 LAH CJ로기가 제작됐고 2019년 7월 첫 시험 비행에 성공했습니다. LAH는 20기관포와 국산 청검 공대지 미사일, 로켓 등의 무장을 장착합니다. 청검 미사일은 미국산 헬파이어보다 우수한 성능을 지니는 것을 목표로 개발됐습니다. 인공지능 AI를 이용해 표적 식별과 추적이 가능하며 미사일을 쏜 직후 이탈해 적군의 공격을 피할 수 있습니다. LAH는 조종사의 생존성과 임무 수행 능력을 높여주는 첨단 전자장비도 다수 탑재하는데요. 기체에 장착된 표적 획득지 시장 TTADS는 주약 안에 최대 20km 거리까지 측정이 가능한 기술을 적용해 4개의 표적을 자동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고장이 발생하면 원인을 파악하고 분석하는 데 필요한 데이터를 제공하고
정비 소요 시간을 줄이고 가동률을 높일 수 있는 상태감 시장비 HUMS도 갖췄습니다. 비행 과정에서 조종사가 원하는 속도, 고도, 방향은 컴퓨터로 제어합니다. 기관포 사격 시 발생하는 반발력으로 발생하는 기체 자세의 변화도 최소화합니다. 자동 순항과 자세 유지, 계기 착륙 접근을 포함한 조종의 핵심 요소가 자동으로 이뤄지는 것입니다. 또 소음과 진동도 최소화됐으며 실시간으로 전장 정보를 획득해 각 군의 지휘소나 다른 무기 체계와 공유할 수 있습니다. LAH를 운용할 조종사와 정비사 교육을 위한 훈련 체계도 갖춰집니다. 조종사가 저공 비행 도중 엔진 정지를 비롯한 비상사태 대응 방법 등을 익히는 모의 비행 훈련 장치, 기체 정비 전에 관련 경험을 쌓을 수 있는 정비 훈련 장치는 조종사, 정비사의 숙련도 향상을 돕습니다. 첨단 무장과 전자장비를 조합한 LAH는 정찰 외에도 독자적으로 적 전차 등을 공격할 능력을 갖췄습니다. 이에 따라 한반도 유사시 북한 기계화부대 공격, 육군 공중강습부대의 기습작전 호위, 정찰 등 다양한 임무를 수행할 것으로 전망됩니다. LAH는 한국 육군에 아직 실전 배치되지 않았고 다른 나라보다 개발도 늦게 시작됐지만 전쟁 기술과 환경의 급속한 변화에 맞춰 새로운 개념을 빠르게 받아들이며 성능 향상에 나서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무인 복합체계인데요. 유무인 복합체계는 유인기와 무인기가 협업을 할 수 있게 해주는 비대칭 전력입니다. 이 체계를 활용하면 조종사가 탑승한 기체와 무인기가 함께 임무를 수행하는 복합 편대 운용이 가능합니다. 산악 지형이 많은 한반도에서 특히 유용합니다. 조종사는 산 너머에 위협적인 존재가 있는지를 무인기로 확인하고 공격하거나 우회 비행 등을 할 수 있는데요. 그런데 무엇보다도 LAH의 주무기인 청검이 최근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최근 사우디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총 7개 국가의 국방 고위 관계자들 52명이 극비리에 대거 방한했습니다. 다국적군 고위직 인사가 한 번에 입국하는 것은 굉장히 이례적으로 바로 우리나라 국산 무기체계들의 실사격을 지켜보기 위해서입니다. 12월 15일 국방과학연구소 안흥시험장에서 펼쳐진 실사격 시범을 지켜본 많은 외국군 관계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습니다. 한국이 이번에 극비 공개한 새로운 무기가 등장했기 때문인데요. 이번에 실사격 시범에서 가장 주목을 받은 것은 장갑차에 청검을 결합한 새로운 무기입니다. 청검은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국방과학연구소가 주관하고 한화가 개발한 소형 무장 헬기 LAH용 국산 공대지유도탄으로 LAH의 주무장입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에서 제블린 등 대전차 미사일이 큰 활약을 펼친 것처럼 최근 우리 군은 공대지 미사일인 청검을 장갑차에 결합하면서 놀라운 무기로 변신시킨 것인데요. 정부와 업계에 따르면 이날 충남 태안 소재 국방과학연구소 ADD 안흥시험장에선 사우디아라비아와 노르웨이, 이집트, 스웨덴, 아랍에미리트 UAE, 폴란드, 필리핀 등 7개국의 군방산업계 관계자 50여 명이 참석하는 국산 무기체계 시연 행사를 개최됐습니다. 이 자리에선 국산 공대지 미사일 청검을 개량해 만든 지대 공미사일 K-21 청검을 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K-21에서 실사격하는 시범이 처음 진행된 것입니다. 청검 제작사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 1년여간 청검을 지대 공미사일로 개량하는 작업을 진행해온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내년부터 양산되는 청검은 미국산 대전차 미사일 AGM-114 헬파이어처럼 적 전차를 정밀 타격하기 위한 용도로 만든 무기체계로서 우리 군은 이를 소형 무장 헬기 LAH 탑재한다는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청검은 무장 헬기에서 전천후로 사용할 수 있는 최대 사거리 8km의 공대지 미사일입니다. 발사 중량은 35kg, 직경 150, 길이는 1.5m입니다. 주탄두 평균 관통력이 1령에 달하며 비행 속도는 마하 0.6 내외입니다. 이연장 발사관에서 운용이 가능하며 풍산의 폭발 반응장갑 격파용 텐덤 탄두를 사용합니다. 이중 탄두여서 반응장갑도 관통하며 탄두가 커서 장갑을 뚫은 다음 내부로 들어가는 메탈 제트의 양도 많기 때문에 일단 관통에 성공하면 격파는 확정입니다. 이중 모드 탐색기 적용으로 주야간 운용이 가능하며 발사 버튼을 누르고 나면 사람이 더는 미사일을 유도하지 않고 자동으로 목표물을 찾아가 명중시키는 파이어 앤 포겟이 가능합니다. 산 뒤에 숨어서 유선 유도로 먼저 쏘고 표적을 지정한 다음 케이블을 끊으면 스스로 명중하는 것도 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런 가운데 업계에선 이날 무기 시연과 관련해
K-21 천검에 대한 각국 관계자들의 관심이 높았습니다. 국산 보병 전투장갑차 K-21에 천검을 장착해 공대지 미사일이 지대공 미사일로 재탄생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올해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을 계기로 미국산 지대공 미사일 FIM-92 스팅어나 대전차 미사일 FGM-148 제블린 등 정밀 유도 무기에 대한 각국의 수요가 커졌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이렇게 K-21 천검을 본 외국 군 관계자들은 감탄을 금치 못했는데요. 당장이라도 주문하겠다는 의향을 내비칠 정도로 큰 관심을 가졌습니다. 게다가 이날 무기 시연 행사에선 국산 다연장 로켓 K-239 천무의 실사격도 진행됐습니다. 천무는 239유도 로켓과 230무유도 로켓을 쓸 수 있고 유도 로켓의 경우 최장 80km 떨어진 표적을 정밀 타격할 수 있습니다. 무유도 로켓 1기에는 900여 발의 자탄이 들어있어 축구장 3배 면적을 단숨에 초토화할 수 있는 능력이 있습니다. K-136 다연장 로켓에서 사용하던 139룡 로켓도 천무에서 쓸 수 있습니다. 앞서 천무 제조사인 한화에어로스페이스는 지난달 4일 폴란드 군비청과 35억 5천만 달러, 약 4조 5천억 원 규모의 천무 수출 1차 이행 계약을 맺었습니다. 원래 폴란드는 우크라이나에서 전쟁 양상을 보고 포격 무기 필요성을 인식해 미국으로부터 고속 기동포 병로켓 시스템 HIMARS IMAS 500문 도입을 추진했습니다. 그러나 미국은 폴란드가 원하는 일정으로 HIMARS를 공급할 수 없는 것으로 나타나 폴란드는 HIMARS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기로 하고 동시에 천무도 들여오기로 한 것인데요. 이로써 올해 우리나라의 방산 수출 수주액은 사상 처음으로 170억 달러 약 22조 원을 넘어서며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번에 국과연에서 실사격 시범을 참관한 각국 군방산업계 관계자들은 이후 국내 방산기업과 생산시설들도 둘러볼 예정으로 이를 계기로 다양한 한국 방산 무기들의 수출이 재차 탄력을 받을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국산 공격 헬기 LAH가 미친 성능을 갖춘 미사일을 탑재한다는 소식에 북한이 벌벌 떨고 있습니다. 한국이 북한의 강력한 전차 부대를 격퇴할 독침 미사일을 만들었기 때문인데 심지어 표적을 쏘고 순식간에 사라지는 교란작전에도 능해 이를 당해낼 무기가 없어 주변국에서도 난리가 났다고 합니다. 방산업계에서 세계적으로 손꼽히는 에어버스, IAI에서도 미래형 무기라며 국산 공격 헬기에 대해 손을 내밀고 있다는데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최근 미군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과의 첫 교전에서 헬기들이 제대로 활약했다고 합니다. 앞서 미 중부사령부는 X를 통해 홍해에서 민간 선박을 공격한 예멘 후티 반군을 군사적 대응으로 격퇴했다고 밝혔는데요. AFP 통신에 따르면 미군은 지난달 31일 오전 6시쯤 홍해를 지나던 컨테이너선 머스크 항저우호로부터 후티 반군 고속단정들의 공격을 받고 있다는 긴급 구조 요청을 받았습니다. 이에 미국은 즉시 항공모함 아이젠하워, 구축함 그레이블리오에 있던 헬기를 출격시켜 후티 반군의 고속단정 여러 척을 격퇴했습니다. 미 중부사령부는 반군의 선박이 구두 경고를 한 헬기를 향해 발포해 맞대응했다며 4척의 반군 선박 중 3척은 침몰시켰고 나머지 1척은 달아났다고 전했습니다. 이란의 지원을 받는 후티 반군은 하마스를 지지한다는 명분하에 가자지구 전쟁 발발 후 최소 23차례 홍해를 지나는 선박을 공격해왔습니다. 백악관은 이번 교전과 관련해 후티와 전쟁을 원하지 않지만 선박을 보호하기 위해 해야 할 일을 계속할 것이라고 단호한 입장을 밝혔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한국에도 기대되는 헬기가 있어 전 세계 방산 업계에서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앞서 작년 말 KAI는 중동 최대 에어쇼인 두바이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 및 소형 무장 헬기 LAH 등 주력 기종을 선보이며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의 눈길을 한눈에 사로잡았습니다. 실제로 KAI의 부스가 많은 방문객들로 인해 인산인해를 이뤘는데 이유는 바로 KAI가 이번에 해외 에어쇼에서 국산 헬기 수리온과 LAH 실물기를 처음 공개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전력화 10주년을 맞은 수리온은 250여 대가 생산돼 육군, 해병대에서 쓰이고 있으며 군사 외에도 경찰, 해경, 소방, 산림 등 다양한 파생 헬기로도 운용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이번 두바이 에어쇼에서 수리온과 LAH가 고난도 및 특수 기동을 선보이자 이를 직접 지켜본 전 세계 방산 관계자들이 입을 다물지 못했다고 합니다. 이처럼 역사적인 순간을 만든 KAI는 이번 에어쇼 기간에 UAE를 비롯한 중동,
아프리카 정부 고위 관계자, 군 수뇌부와 사업 협력 방안을 논의하고 사업 기회를 만들었다고 하는데요. 이런 이유로 현재 국산 항공기가 제2의 중동붐을 이끄는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다는 분위기가 증폭되고 있으며 수출 기대감 또한 커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이제 국내에서 LAH는 육군 주력 헬기로 자리 잡은 수리온의 계보를 이어나갈 것으로 기대되고 있는 중입니다. 올해 말부터 전력화될 LAH는 수리온보다 크기는 작지만 무장 능력과 네트워크전 능력, 생존성에서 진보한 성능을 갖춘 헬기로 평가받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지난달 KAI는 방사청과 1조 4,054억 원 규모의 우리 육군의 LAH 2차 양산 계약을 맺었습니다. KAI에 따르면 이번 계약은 LAH 항공기와 기술 교범, 후속 기술 지원 등 통합체계 지원 요소를 포함하고 있으며 계약 금액은 KAI의 작년 매출의 절반에 해당해 역대급 규모라는 평가가 나옵니다. 앞서 KAI는 작년 말 처음 방사청과 LAH 1차 양산 계약을 체결했는데 현재 양산 인프라를 구축하고 내년 말 초도 납품을 목표로 생산을 진행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추가로 계약을 맺은 2차 물량은 2025년 4분기부터 순차적으로 납품될 계획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에 따라 KAI는 LAH 최초 양산에 이어 2차 계약까지 체결하면서 안정적인 매출 기반을 닦을 수 있게 됐습니다. LAH는 국내 기술로 개발된 두 번째 국산 헬기로 500MD 토우와 AH-1S 공격 헬기를 대체할 전력으로 육군에 따르면 앞으로 우리 군의 항공 타격 작전 및 공중 강습, 엄호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이렇듯 공격형 헬기인 LAH에는 최신 항전 장비와 무장 사격 통제 장비가 탑재됐고 조종 편의성과 생존성이 강화된 게 특징입니다. KAI에 따르면 1032마력의 고출력 터보샤프트 쌍발 엔진이 장착돼 최대 시속 약 243km로 비행할 수 있고 항속거리는 410km로 한 번 임무에 투입되면 2시간 20분이나 운용할 수 있습니다. 또한 운용자 중심의 항전체계도 특징인데 LAH에는 정밀 항법 장비와 항제밍 장치가 탑재됐고 동체 위에 메인 로터와 꼬리 부분의 보조 로터가 소음과 진동을 최소화합니다. 여기에 더해 조종사 헬멧에 통합 헬멧 시연 장치와 표적 획득 지시 장치가 장착돼 정교한 정보를 제공하면서 임무 수행력을 높였습니다. 이렇듯 KAI는 이번에 2차 양산 계약 체결을 통해 LAH 플랫폼을 기반으로 특수작전 공격 헬기, 지휘 통제 헬기 같은 다양한 파생형 헬기를 개발해 해외 시장 문을 적극적으로 두드린다는 방침인데요. 그리고 최근 외신에서도 KAI가 독자 개발한 LAH가 앞으로 7년 안에 육군 주력 무장 헬리콥터로 배치될 거라고 조명하면서 벌써부터 기대감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지난달 영국 군사 전문 매체 제인스는 방사청이 육군의 기존 회전의 전투기를 KAI의 LAH로 교체할 계획이라는 소식을 전하면서 LAH에 대해 미래 전투 요건을 지원할 수 있는 첨단 시스템과 능력을 갖췄다고 극찬했습니다. 이렇듯 LAH에 대해 벌써부터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는 건 LAH가 각종 무기체계를 활용한 지상 및 공중의 목표물을 파괴하는 데 특화됐기 때문입니다. LAH에는 20터렛형 기관총과 공대지 미사일, 무유도 로켓 등을 무장할 수 있으며 레이더 경보 수신기, 미사일 경보 수신기 등 첨단 방어 시스템을 장착해 항공기의 생존 능력이 강화됐습니다. 특히나 하늘의 검이란 뜻을 지닌 국산 청검 공대지 미사일이 LAH에 탑재될 예정이라 벌써부터 북한을 비롯한 한반도 주변 국가들이 긴장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실제로 지난달 29일 열린 방위사업추진위원회에서는 LAH 공대지 미사일 첫 양산 계획이 의결돼 사상 최초로 청검 미사일 양산이 본격화할 수 있게 됐습니다. LAH에 탑재되는 공대지 미사일 청검은 국내에서 처음 만든 공대지 미사일로 기존 미사일의 한계와 단점을 개선한 게 특징입니다. 기존 AH-1S나 500MD 공격 헬기에 장착된 토우 미사일은 사거리가 4km로 미사일이 명중할 때까지 헬기는 조준경으로 표적을 조준해야 했지만 청검은 이런 문제를 개선했습니다. 청검은 LAH에선 기체 양측에 2발씩 탑재되며 사거리는 8km, 관통력은 미국산 헬파이어 대전차 미사일과 유사한 1000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질 만큼 엄청납니다. 실제로 이런 기능과 성능 덕분에 LAH는 산 뒤에서도 중장갑을 갖춘 적 기갑 차량을 청검 미사일로 공격할 수 있으며 무인기나 지상부대에서 표적 정보를 받으면 표적이 보이지 않아도 미사일을 쓸 수 있는 어마어마한 무기체계입니다. 심지어 열 영상과 광학 시스템을 통해 청검 미사일이 표적에 접근하면 할수록
표적이 더 분명하게 드러나 명중률이 역대급으로 높아졌다는 평가입니다. 때문에 일각에서는 청거미 헬파이어보다 낫다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오고 있으며 대전차 미사일의 사거리가 크게 증가하는 세계적 추세와도 부합해 다른 국가에서 엄청나게 군침을 흘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여기에 더해 LAH는 에어버스와 IAI에서 부품을 공급받는 등 국제적으로 신뢰도가 상승하며 경쟁력이 한층 더 부각되고 있는데요. 방산업계에 따르면 KAI는 작년 8월 에어버스 헬리콥터와 LAH 300대 규모 생산 물량에 대한 통합 발주 계약에 서명했습니다. 앞으로 10년 동안 LAH 양산, KUH 파생형 생산을 위한 부품 발주 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LAH 등 다양한 회전익 사업 분야의 협력을 계속하겠다는 KAI와 에어버스와의 의지가 담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실제로 이들은 지난 2006년 KUH 개발 사업을 시작으로 전략적 파트너십을 구축한 뒤 오랜 기간 동안 여러 헬리콥터 프로그램을 함께 성공적으로 개발해 온 든든한 파트너입니다. 매튜 루보 에어버스 사업 부문장은 미래 사업에서도 KAI와 전략적 파트너십을 함께하고 싶다며 앞으로도 고성능 플랫폼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파일럿 KAI가 세계 회전익 시장 점유율 1위인 에어버스와 기존에 진행하고 있던 양산 사업뿐 아니라 파생형과 신규 개발 등 회전익 전 사업 부분까지 협력을 확대한 만큼 LAH의 수출 경쟁력을 높이는 데 상당한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뿐 아니라 LAH의 이스라엘 항공 우주산업, IAI의 항제밍 시스템 ADA 시스템이 장착될 것으로 보이면서 전파 방해가 완전히 차단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방산업계에 따르면 작년에 서울에서 열린 ADEX 2023 전시회에 참가한 IAI는 당시 KAI와 LAH 2단계 생산을 위한 GPS 항제밍 체계 공급 계약을 체결했습니다. ADA 시스템은 AH의 광범위한 위성 항법 시스템을 보호하는데 이번 계약을 통해 IAI는 LAH 플랫폼에 여러 방향에서 발생하는 전파 방해를 상쇄하는 GPS 항제밍 체계를 제공하게 됩니다. GPS 항제밍 체계는 유도탄뿐 아니라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의 기존 항법 솔루션에도 쉽게 통합될 수 있는데요. KAI에 따르면 ADA 시스템의 체계의 통합은 함대 항공기의 작전 지속성을 보장하며 전파 공격 시에도 위성 항법 시스템에 기반한 항공 전자 시스템이 안정적으로 작동할 수 있게 도와줍니다. 여기에 더해 유도탄과 함께 공중, 지상, 해상 플랫폼에서 기존 항법 솔루션과 원활하게 통합될 수 있어 이미 이스라엘을 포함한 여러 국가에서 운용되고 있다고 합니다. 특히나 이번 계약이 주목되고 있는 건 IAI가 지난 20년 이상 까다로운 요구사항에 맞춰 최첨단 GPS 항제밍 솔루션을 공급해온 독보적인 업체라는 점입니다. 실제로 IAI의 시스템 성능은 다중전파 방해 공격이 포함된 다른 여러 국가 고객들의 복합적인 작전 시나리오에서 이미 충분히 검증된 상태입니다. 더구나 IAI에서도 KAI와의 협력을 엄청나게 반기는 분위기로 실제로 보아즈 레비 IAI CEO는 LAH 2단계 생산을 위해 GPS 항제밍 체계를 공급하게 된 걸 영광스럽게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런 분위기로 보아 앞으로도 KAI와 IAI가 추가로 협력할 부분이 남아있는 것 같은데요. 여러모로 LAH의 수주 경쟁력 강화가 기대되고 있으며 조만간 좋은 소식이 들려오길 기대하겠습니다.